요즘 이런 느낌 없으셨나요? 돈 쓰는 게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다는 느낌.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간 평균 2.1%,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9%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정됐습니다. 2% 초반의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는 정상 범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수치는 평균이기 때문이죠. 에너지, 농산물, 외식, 서비스 등 사람이 매일 체감하는 가격들은 이 평균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외식, 가공식품, 서비스 가격은 근원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즉 통계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체감상으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착각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물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소비하는 항목의 물가이니까요. 특히 외식 물가가 문제입니다. 2025년 음식 숙박 물가를 볼까요? 전년 대비 3% 상승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외식 물가가 1%포인트 이상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외식 가격은 인건비, 임대료, 식자재, 에너지 비용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즉 외식은 경제 전체의 압력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밥값 상승이 아니라 생활비 구조 자체의 상승입니다. 지금 냉면이 15,000원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격이 이제 정상이 되는 거죠. 편의점을 볼까요? 2025년에도 편의점의 도시락 간편식 매출은 외식 대체 수요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S25는 23.1%, CU는 17.1% 증가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죠. 3-4천 원짜리로 한 끼를 버티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외식 대비 절반 이하 가격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변화가 아니라 생활 전략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즉석식으로 대체하고 소비를 쪼개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인 거죠. 반면에 이런 생존 소비의 현상 반대에는 과시 소비의 현상도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해 볼까요? 강남 백화점의 명품관이 더 붐비고 있습니다. 명품 소비는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상위 10%에서 20% 소비 계층은 물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2025년 매출 3조 6,717억 원, 전년에 비해 10.4% 성장해서 9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한국 경제는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수치인 2025년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38.6만 원, 소득 상위 20%는 약 497.3만 원입니다. 차이는 약 3.6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위 20%의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 상위 20%는 마이너스 1.4% 감소했습니다. 즉 하위는 늘리고 상위는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차는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6.32배입니다. 전년 대비 플러스 0.34배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5년 1분기 소비 지출은 명목 기준으로는 1.4%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기준에서는 여러 항목에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로 따지면 마이너스 0.7% 오히려 감소한 건데요. 실질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3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4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인데요. 즉 겉으로는 늘었지만 실제 구매력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생활 소비입니다. 외식, 마트, 생필품 이걸 줄이고 있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볼까요?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1995년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음식점업 폐업이 15만 3천 건으로 전체 폐업의 15%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음식업 사업자 수 80만 1,887명. 처음으로 80만 명대가 붕괴 직전에 있으며 이는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식당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매업은 어떨까요? 소매 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2025년까지 12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3년 내내 줄었습니다. 상가 공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중대형 상가 공실은 전년 대비 13.8%, 소규모 상가는 8.1%, 집합 상가는 10.4% 각각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확대로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매출이 줄고 이에 따라 임대료 미납, 공실이 늘어나는 연쇄 구조가 굳어진 것이죠. 영업하는 가게보다 빈 가게가 더 많은 골목들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다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명품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에루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 세 브랜드만 합쳐서 2024년 한국에서만 4조 6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2025년에는 더 늘었는데요. 루이비통, 샤넬, 크리스찬 디올, 에르메스 4개 브랜드의 합산 한국 매출은 5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샤넬은 2025년 한 해에만 5차례, 루이비통은 3차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더 사려는 사람이 줄었을까요? 2025년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주요 백화점 명품 매출은 일제히 플러스 성장하여 불황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오히려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중고 명품 시장도 같이 커진 건데요. 중고 명품 플랫폼 구구스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11월 보고 구매 서비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살 돈이 없으면 중고로라도 산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명품 소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뚜렷해지죠.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줄이고 왜 어떤 사람은 더 쓸까? 이건 단순한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자산 효과, 둘째는 불안 심리, 셋째는 비교 소비입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입니다. 주식, 부동산 등 개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소득이 늘지 않아도 부가 증가했다고 느껴 소비를 늘리는 현상을 경제학에선 자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는 부의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 있는 사람은 소비를 유지합니다. 자산이 늘었다는 심적 여유가 소비를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집값이 오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미국과는 상반되는 모습이 관찰된다는 겁니다.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집값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폭 상승했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 성향은 전 연령대에 걸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주요국에 비해 작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주택 자산을 유동할 금융상품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와 주택 가격 상승에도 상위 주택 매수나 자녀의 미래 주거 비용 완화를 위해 소비를 늘리지 않는 특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의해야 할 포인트도 하나 있는데요. 주택 가격 양극화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에서는 제한적으로 부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으나 비수도권은 오히려 낮은 자산 가격으로 소비 보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자산 가격이 낮거나 자산이 아예 없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집값이 오르며 나는 더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입니다. 같은 경제인데 완전히 반대 행동이 나오는 거죠. 한편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2025년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24%에 달하며 이는 2014년 2분기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대출을 못 갚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이들에게 소비 여력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1월 30세 미만 가동 사업자 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며 음식업만 12.5%가 줄었습니다.
비자영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1월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월급은 생활비로 다 빠져나갑니다. 저축은커녕 소비할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처럼 낮은 부의 효과는 소비 부진을 가속화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못 쓰지만 불안하면 돈을 안 씁니다. 지금 이 불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만든 소비자 심리지수인데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육과 고환율 우려가 터진 탓입니다. 이 낙폭이 얼마나 큰 건지 비교해 볼까요? 2024년 12월 비상거래 계엄 사태 직후 낙폭이 마이너스 12.7포인트로 역대급 충격이었는데요. 이번 이란발 충격은 그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인 겁니다. 물론 아직 100을 넘고 있긴 하지만 소비 심리는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지정학 위기까지 겹치며 사람들은 자동으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사람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경제학자 듀젠베리가 1949년에 이미 말했었죠. 사람은 옆 사람의 소비를 기준으로 자기 소비를 결정한다. 바로 상대 소득 가설입니다. 지금은 그 옆 사람이 수백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SNS로 우리는 매일 남들의 소비를 봅니다. 누군가의 명품 가방, 해외여행, 오마카세 사진 등이 소비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런 박탈감을 지우기 위해 일종의 보복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300선을 돌파했고 대기업들의 실적은 호황이지만 소비의 근간인 골목 상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약 50%인데요. 이는 OECD 평균 60%보다 10%포인트 낮습니다.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빨리 겪은 일본보다도 소비 부진이 심합니다. 경제가 커져도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이중경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 주주들의 자산은 늘어나지만 골목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고 SNS를 보는 사람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양극화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비는 자산에 따라 갈리고 불안에 따라 줄어들고 비교에 따라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2025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1%입니다. 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대기업과 금융권의 실적은 호황이지만 자영업과 소매, 음식점업은 사상 최대의 폐업률을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 6,300, 음식업 사업자 80만 명대 붕괴. 이 두 숫자가 같은 나라, 같은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희망적일까요? 아니면 비관적일까요? 잘해보겠습니다. IMF는 2026년 한국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성장 전망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골목 상권이 살아날지, 소비가 활발해질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소비의 변화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 드러나는 계층 구조의 민낯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